국민학교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교실 한편에 놓여있던 낡은 풍금소리, 선생님의 투박한 손길을 따라 울려 퍼지던 조금은 엇나간 화음 같은 것들이 먼저 생각날지도 모릅니다. 혹은 요즘처럼 급식이 없던 시절, 겨울이면 교실 중앙의 난로 위에 옹기종기 모여있던 양은 도시락들의 정겨운 풍경을 떠올리는 분도 계실 테죠. 아니면 수업이 끝나고 흙먼지 풀풀 날리는 운동장에서 해가 저무는 줄도 모르고 친구들과 떠들썩하게 웃고 떠들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국민학교는 많은 이들에게 아련한 추억의 한 페이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저 향수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 국민이라는 이름 속에는 단순히 나라의 백성을 가르치는 학교라는 뜻을 넘어서 한 시대가 품었던 뜨거운 열망과 동시에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어두운 그림자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풋풋하고 순수했던 추억, 그 저편에는 한 국가가 겪어야 했던 거대한 성장통과 특정한 시대 정신을 담은 교육 철학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의 경험이 지금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사회에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산으로 남아있는지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을 넘어 현재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학교라는 이름의 시작을 알기 위해서는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 이름의 뿌리는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제강점기, 바로 한국신민학교에서부터 시작되었거든요. 당시 일제가 내세운 한국신민이란 천황의 나라에 신하된 백성이라는 뜻으로 조선의 아이들을 일본 제국에 충성하는 부품으로 만들려는 식민 통치 이데올로기의 핵심이었습니다. 학교의 이름 자체에 식민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요하는 낙인이 찍혀 있었던 셈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1940년대의 어느 교실, 모두 똑같은 모양의 검은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굳은 표정으로 일장기를 향해 서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한국신민서사라는 맹세를 일본어로 암송해야 했고, 수업 시간에는 조선의 말과 글 대신 일본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교실 벽에는 천황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선생님의 가르침 하나하나에는 제국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아이들의 머릿속에 스스로를 열등한 식민지인으로 여기게 만들고 일본 제국을 위한 전쟁에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도록 세뇌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국민학교의 전신이었던 이 공간은 이렇듯 순수한 배움의 터전이기보다는 제국주의의 야욕을 실현하기 위한 거대한 이념 공장이었던 셈입니다. 그렇게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1945년 우리는 감격적인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야 했고 특히 민족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 현장에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당연히 한국신민학교라는 굴욕적인 이름 역시 마땅히 사라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해방 직후의 대한민국은 극심한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고 사회는 이념 대립으로 분열되어 있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학교의 이름을 바꾸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당장 아이들을 가르칠 교실도, 책상도, 교과서도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혹은 천막을 치고 흙바닥에 앉아서라도 아이들은 배움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숫조각으로 글씨를 가르쳤고 아이들은 낡은 종이 위에 한 글자 한 글자 소중히 써 내려갔습니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한국신민학교의 한국과 신민이라는 단어만 떼어내고 비교적 중립적으로 보이는 국민이라는 단어를 남겨 국민학교로 부르기 시작한 것은 어쩌면 시대적 한계 속에서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일제의 잔재를 완벽히 지우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분명히 남지만 그 이름 아래에서 우리말과 글을 되찾고 새로운 나라의 국민을 길러내려는 처절한 노력이 시작되었다는 점 역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전쟁의 폐허 위에서 국가 재건이라는 거대한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이때부터 국민학교의 국민이라는 단어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 정신을 품게 됩니다. 이제 국민은 일제의 신민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자 가난을 벗어나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짊어진 역군을 의미하게 되었죠. 1960년대와 70년대
산업화와 근대화의 열풍이 전국을 휩쓸던 시절의 국민학교 교실 풍경을 한번 그려볼까요? 교실 앞쪽 벽에는 대통령의 사진이 어김없이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반공방첩, 총력안보 같은 구호가 큼지막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펼쳐보는 교과서에는 공장의 굴뚝에서 힘차게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삽화나 새마을 운동의 깃발 아래 땀 흘려 일하는 농부들의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노래하며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배웠고 도덕 시간에는 국가에 대한 충성과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교육받았습니다. 이 시기의 교육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개성과 자율성을 지닌 개인으로 키우기보다는 국가라는 거대한 목표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국민으로 길러내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이라는 이름에 담긴 새로운 시대의 무게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아이들이 경험했던 국민학교의 일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의 교실은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한 반에 60명, 많게는 80명이 넘는 아이들이 빼곡히 들어차 앉아 마치 콩나물 시루 같다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였죠. 삐걱거리는 나무 책상과 의자, 그리고 선생님의 목소리와 분필 가루만이 가득했던 그 공간에서 아이들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자연스럽게 체득했습니다. 선생님 한 분이 그 많은 아이들을 일일이 신경 써주기란 불가능에 가까웠기에 아이들은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서로를 도우며 질서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옆자리 짝꿍의 숙제를 도와주거나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은 친구에게 말없이 내 것을 건네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훗날 우리 사회의 특징이 된 강한 공동체 의식과 우리라는 독특한 정서의 뿌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국민학교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도시락 문화입니다. 지금처럼 따뜻하고 영양 만점인 급식이 제공되던 시절이 아니었기에 아이들은 저마다 집에서 싸온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해야 했죠. 사교시가 시작될 무렵이면 난로 위에서 도시락이 익어가는 구수한 냄새가 교실 안에 솔솔 퍼지기 시작했고 그 냄새에 아이들은 수업에 집중하기가 무척이나 힘들었죠.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면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도시락을 찾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뚜껑을 열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 위에 어머니가 정성껏 부쳐주신 계란 프라이 하나, 그리고 잘 익은 김치와 멸치볶음 같은 소박한 반찬들이 담겨 있었죠. 서로의 반찬을 나누어 먹으며 깔깔거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팍팍했던 시절을 견디게 해주는 따뜻한 온기 그 자체였습니다. 이 네모난 양은 도시락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이자 친구들과의 우정을 확인하는 소중한 매개체였던 셈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난 뒤 아이들의 진짜 세상은 바로 흙먼지 날리는 운동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지금처럼 세련된 놀이기구나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 아이들은 몸으로 부딪히며 노는 법을 스스로 터득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운동장 한편에서 고무줄을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놓고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과같은 노래를 부르며 현란한 발재간을 뽐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땅바닥에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구슬치기에 열중하거나 온 힘을 다해 자신의 딱지를 내리쳐 상대방의 딱지를 뒤집는 데 온 정신을 쏟았죠. 해가 저물어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 보면 옷은 흙투성이가 되고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의 얼굴에도 지친 기색은 없었고 오히려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한 웃음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놀이들을 통해 아이들은 승리의 기쁨과 패배의 아쉬움을 배우고 공정한 규칙을 지키는 스포츠맨십과 친구들과 협력하는 사회성을 자연스럽게 익혀나갔습니다. 운동장은 지식을 배우는 교실과는 또 다른 살아있는 삶의 지혜를 배우는 더 큰 학교였던 것입니다. 교내 행사 중에서도 운동회와 소풍은 모든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가장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운동회가 열리는 날이면 학교 운동장에는 만국기가 펄럭이고 온 동네가 떠들썩한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박 터트리기, 노다리 밟기, 기마전과 같은 단체 경기는 아이들의 협동심을 길러주었고 이어달리기에서 마지막 주자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에는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소풍 가는 날 아침이면 아이들은 설레는 마음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죠.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싸주신 김밥 도시락을 가방에 넣고 친구들과 나란히 줄을 맞춰 걷는 길은 세상 그 어떤 여행보다 즐거웠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보물찾기를 하거나 장기자랑을 하며 숨겨왔던 끼를 마음껏 발산했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서로의 김밥을 나누어 먹는 시간은 소풍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이처럼 운동회와 소풍은 단순히 즐거운 하루를 보내는 것을 넘어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1990년대 중반에 이르렀고 대한민국 사회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졌고 사회적으로는 민주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도 높아지면서 이제 우리의 시선은 국내를 넘어 세계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과거의 유산을 되돌아보고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이었죠. 이 과정에서 국민학교라는 명칭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 이름이 일제강점기 한국신민학교에서 유래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다시 부각되면서 식민지 시대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던 겁니다. 1995년 마침내 정부는 광복 50주년을 맞아 국민학교의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학교 이름 하나를 바꾸는 것을 넘어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국가적인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1996년 3월 1일 전국의 모든 국민학교는 일제히 초등학교라는 새로운 이름의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학교 정문에 수십 년간 걸려있던 보호국민학교라는 낡고 정든 간판이 내려지고 오초등학교라는 산뜻한 새 간판이 올라가는 모습은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 변화는 교과서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겉표지부터 국민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초등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인쇄되었고 내용 역시 국가 중심의 획일적인 가치관을 주입하기보다는 학생들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에서 초등으로의 변화는 교육의 중심이 국가에서 개인으로, 집단에서 개성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국가 총동원 체제의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개인의 인권과 가치를 존중하는 선진 민주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을 세상에 알리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이름의 변화는 그곳에서 배우는 아이들의 모습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90년대 후반의 초등학생들은 이전 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알렸습니다. 그들의 허리춤에는 삐삐라고 불리는 무선 호출기가 달려 있었고 쉬는 시간이면 공중전화 박스 앞에 길게 줄을 서서 음성 메시지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일부는 벽돌만한 크기의 초기 휴대폰을 들고 다니며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개막을 알렸죠. 교실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삐걱거리던 나무 책상 대신 깔끔한 플라스틱 책상이 들어왔고 선생님은 분필 대신 OHP 필름의 내용을 적어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세상은 더 이상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영어를 조기 교육으로 배우기 시작했고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탐험했습니다. 그렇게 국민학교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이름을 가슴에 품고 자라난 수많은 국민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시절의 경험은 지금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그러나 우리의 삶과 깊이 연결된 또 다른 지식의 이야기를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국민학교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이름을 가슴에 품고 자라난 수많은 국민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절의 국민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들은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의 허리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중추적인 세대가 되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기업의 임원이 된 사람도 있고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실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기술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자영업자로, 또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죠.
그들의 모습은 제각기 다르지만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국민학교 시절 공유했던 어떤 공통의 경험과 정서가 단단한 뿌리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한 부서의 팀장이 되어 있는 50대의 김 부장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는 신입사원들이 조금이라도 나태한 모습을 보이면 "우리 때는 말이야" 라는 말로 시작하는 쓴소리를 하곤 합니다. 그의 눈에는 요즘 젊은 세대의 개인주의적인 태도가 조금은 낯설고 이기적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가 그토록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과 하면 된다는 정신을 강조하는 이유는 아마도 한 반에 7, 80명이 모여 앉아 서로 부대끼며 자라왔던 국민학교 시절의 경험 때문일 겁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반드시 친구들과 힘을 합쳐야만 운동회에서 이길 수 있었으며 다 함께 벌을 받아야 했던 그 시절의 기억이 그의 몸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국가의 발전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집단의 목표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배웠던 그 시절의 교육은 좋든 싫든 그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가치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장면을 그려보겠습니다. 동네 어귀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박 사장님은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으로 향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신선한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죠. 그녀의 성실함과 끈기는 동네에서도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국민학교 시절 교과서에서 수없이 보았던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새마을 운동의 구호가 여전히 살아있는 신조와도 같습니다. 가난을 이겨내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열망이 온 사회를 뒤덮었던 시절, 그녀는 매일 아침 구령에 맞춰 운동장을 뛰고 방과 후에는 텅 빈 교실에 남아 주파나를 튕기며 더 나은 미래를 꿈꿨습니다. IMF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쳤을 때도, 최근의 힘겨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단 하루도 가게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의 경험은 그녀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쉽게 좌절하지 않는 강인한 생활력과 긍정적인 태도를 선물했을 겁니다. 그녀의 작은 가게가 힘든 시기에도 꿋꿋이 버텨낼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그 시절 국민으로서 체득했던 생존의 지혜 덕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흘러 열린 동창회 자리,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더 익숙한 중년의 동창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던 분위기도 잠시, 낡은 졸업 앨범을 펼쳐 들자마자 그들은 순식간에 흙먼지 날리던 국민학교 운동장의 개구쟁이들로 돌아갑니다. "너 그때 내 딱지 다 따갔잖아. 얘는 그때 고무줄놀이의 여왕이었지." 이 같은 유치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박장대소를 합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견뎌냈다는 동지애와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시절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국민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배웠던 교육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격동의 대한민국 현대사를 온몸으로 살아낸 한 세대가 공유했던 정신적 고향이자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던 거대한 공동체였습니다.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개인의 삶을 기꺼이 바쳤던 그 시절의 경험은 단순한 개인의 추억을 넘어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보이지 않는 주춧돌이자 우리 사회의 독특한 정체성의 일부로 면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국민학교 시절의 교육이 남긴 그림자 또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주도의 획일적인 교육은 아이들의 개성과 창의성을 억누르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의 권위는 절대적이었고 정해진 답 외에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였죠. 이러한 교육 환경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수직적인 조직 문화와 정답만을 강요하는 경쟁 사회의 토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빛과 그림자에도 불구하고 국민학교라는 공간이 한 시대의 정신을 고스란히 담아내며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삶을 규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가난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을 내면화했고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을 자연스럽게 체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힘이 전후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사적인 성취를 이뤄내는 거대한 원동력이 되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국민학교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낡은 교육 제도에 대한 회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미래 세대를 길러냈으며 그 교육이 개인의 삶과 사회 전체에 얼마나 깊고 거대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생생한 증언입니다.
국민학교 교실에서 울려 퍼지던 낡은 풍금 소리는 이제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양은 도시락의 온기도, 흙먼지 날리던 운동장의 함성도 아련한 추억 속 한 페이지로 남았죠. 하지만 그 시절을 관통했던 뜨거운 열망과 시대정신, 그리고 그 속에서 형성된 가치관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졸업생들이 만들어낸 이 사회 위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한 새로운 세대들이 또 다른 대한민국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낡은 교정의 풍경처럼 아련하지만 결코 잊혀서는 안 될 국민학교의 이야기는 이렇듯 세대를 넘어 우리 모두의 이야기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시절, 국가의 이름으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갔던 국민들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그러나 우리의 삶과 깊이 연결된 또 다른 지식의 이야기를 찾아 떠나보겠습니다.